전국이 대북 문제를 비롯해 산더미처럼 쌓인 현안으로 안개 속입니다. 어제 새벽 한미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3차 북미 회담을 할 뜻이 있다는 속보가 오전에 전해졌는데요. 여야의 입장이 다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롯해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제 아침에도 이제 조선중앙방송에서 속보가 나왔었는데 오늘 아침에 또 나온 내용이 어제 있었던 최고인민회의 이제 시정연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시정연설이기 때문에 어제 새벽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소식을 듣고 나서 한 연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3차 북미 정상회담 할 의향이 있다. 여기에 대한 화답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예. 지켜봤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올해 안에 화답해달라라는 내용이고요. 예. 그 얘기는 곧 뭐냐면은 핵이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그런 그동안의 이제 불안정성 이런 것들은 올해 안에는 적어도 없을 거다라고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가 이제 그 북한 국가와 인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지 않은 일은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도 강경하게 또 나왔다는 측면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북측의 이익에 그 가장 우선시해서 북미 관계를 풀어나가겠다라는 거고, 그렇지만 대화는 진행하겠다라는 의사가 반영된 그런 메시지다라고 봅니다. 예. 또 한 가지 또 포인트가 하노이 정상회담이 그렇게 끝난 이후에 지금 한 40일 정도가 됐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한 건 지금 처음이잖아요. 예. 그동안 심사숙고한 결과 오늘 시정연설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 최선희 이번에 제1부상 예고한 대로 예. 그렇게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거는 미북 회담에 대해서 일리에 있다. 그런데 서두르진 않겠다. 예. 그리고 스몰 딜이라든가 우리 정부에서 말하는 이너프 딜, 굿 이너프 딜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배제하고 빅딜 쪽으로 계속 예. 간다. 그리고 제재는 여전히 그대로 유지한다. 그런 입장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거의 비슷하게 받은 것 같아요. 나도 북미 회담에 대해서는 뭐 열려 있다. 그렇지만은 구걸하지 않겠다. 회담에 구걸하지 않겠다. 그리고 제재 압박에 대해서는 굴복하지 않겠다. 장기전으로 들어가면서 버티겠다. 그리고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 뜻을 분명하게 밝혀서 결국 양쪽의 지금까지의 이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이런 팽팽한 이 간극이 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이렇게 별로 좁혀진 게 없어 보여가지고 원칙론으로서는 그 양쪽 다 회담 재개를 밝혔지만은 다시 재개되는 과정은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제 새벽에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 얘기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권의 평가는 좀 엇갈렸는데 여야 반응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관한 완전한 로드맵을 제시를 하면은 제재 완화를 비롯해서 북미 관계가 다시 발전돼가는 계기가 될 거라고. 북한만 바라보며 또다시 평화와 대화를 추진한다는 문재인 안보 외교의 민낯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사실상 밑자락을 까는 그런 사전 포석으로밖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자, 뭐 지금 여야 지도부들 발언 듣고 오셨는데 그런데 뭐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해보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좀 구체적으로 결론이 나온 건 4차 남북 정상회담 추진하겠다. 이 정도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은 한반도의 긴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겠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는 게 이제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 후에 청와대에서 발표했던 내용이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그 방명록의 서명을 보면 누구도 가보지 못한 평화의 길을 위대한 한미 동맹으로 함께 갑시다라고 서명을 했고, 이것을 본 트럼프가 굉장히
환하게 웃는 장면이 이제 또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네. 중요한 것은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그런 자세로 한미 또는 북미 관계로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이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만 바라본다라고 얘기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야당의 특히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주장은 본인들의 주장에 불과하지 국민들이 볼 땐 그런 시각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3차 북미 정상회담과 그다음에 4차 남북 정상회담이 특히 조속한 시일 안에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진 것이고 대통령께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번 한국을 방문해 주기를 또 초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지난번 산불에서 미군의 그 발빠른 대처로 한미 동맹이 주한미군 헬기를 썼다고 헬기 하더군요. 사용과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치하했다 산불 진화를 정말 조기에 진화한 건 참 잘 됐다라고 했던 이런 두 정상이 만나서 대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이런 그 꼬여 있는 소위 이 북미 관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4월 달에 또는 뭐 4월이 아니더라도 5월 안에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대화를 직접 전달하고 또 머리를 맞대서 해결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자, 이번 회담 때 보면 예. 그 양 정상이 단독 회담에 앞서서 예정이 없었던 기자회견 비슷한 형식으로 기자들 질문을 받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핵심적인 질문들이 다 나왔어요, 거기서. 예.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뭐 빅딜 고수하겠다. 그리고 예. 그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이 다 나와버리는 바람에 예. 사실 실질적으로 양 정상 간 회담 속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을까 이런 의문점이 좀 들고 또 한 가지는 일단 뭐 합의문 형태의 그런 결과 발표도 없었지만 그 뭐 정의용 안보실장이 결과 발표를 했지만 공개되지 않은 좀 비공개된 내용 중에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좀 있었을까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과 이 그 미 행정부가 계속 북핵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 예. 제재 고수 이런 그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고 싶어서 급히 이제 면담을 그 정상회담을 이제 성사를 시킨 거기 때문에 사실은 두 사람만이 딱 머리 맞대고 최소한 1시간 정도는 이야기를 해야 기존에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 입장을 조금 이제 완화시킬 수도 있는데 이 형식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회견에서 이미 할 이야기 결론을 트럼프 대통령이 다 내려버렸고 네. 그리고 그 바람에 거기서 시간을 거의 다 잡아먹는 바람에 두 분이 대화할 시간이 거의 없었고 시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결론을 내버리는 바람에 공개적으로 그것도 뭐 따로 두 사람이 있을 때 했다면 설득할 수 있겠지만 전 세계 언론이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결론을 내려버렸기 때문에 대화가 별 의미가 없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은 4차 남북 정상회담을 빨리 하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미북 정상회담 조기 개최, 조기 추진을 확답받고 두 번째는 금강산과 그 개성공단 제재 완화에 대해서 또 이제 긍정적인 답을 받고 그리고 그 포괄적으로 그 비핵화 합의를 한 상태에서 그 영변 플러스 알파만 한다면은 부분적인 제재 완화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받을 목적으로 갔는데 그 세 가지가 결국 안 되어 버렸어요. 유일하게 그 미북 정상회담 재개 의사만 그 받아냈는데 그것도 서두르지 않겠다고 돼 버렸기 때문에 좀 아쉬운 문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아쉬운 정상회담이 돼 버렸습니다. 아무튼 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 중재자로서 최고 난이도의 어떤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평가가 많던데 아무튼 뭐 지금 가장 큰 숙제는 그럼 4차 남북 정상회담 언제 어디서 열릴 거냐. 그래서 앞서도 저희가 뭐 보도를 해드렸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대북 특사로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예, 부인했기 때문에 예. 아닌 걸로 보고 예. 그동안 대북 특사로 역할을 했던 서훈 하게 된다면 예. 서훈 국정원장이 예. 북한과의 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주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 필요하다면은 대북 특사로 그러니까 그 기존의 채널이 작동된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그럼 언제쯤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이 재선 예. 선거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면 올해 안에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북한이 서두르지 않겠다는 얘기는 또 북측 스스로의 자신감도 있는 것이고요. 서둘러 가지고 미국의 그런 주장대로 빨려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그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어저께 이 새벽에 발표 내용을 보면
특히 이제 남측의 활동, 그러니까 역할을 보다 강조했던 대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보면은 뒤집어 놓고 보면 남북 간의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반기 안에 남북 정상회담, 4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김정은 위원장 오전에 공개된 연설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남측을 향해서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 말라. 그러니까는 중재자 역할이 아니라는 부정을 한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이 갈수록 좀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중재자 또는 촉진자를 이제 자청하고 있는데 양측에서 오히려 더 그 문 대통령 입장을 더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는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하고 동맹 아니냐, 동맹이면 동맹의 편에 서가지고 저쪽하고 이제 뭔가 이게 하든지 해야지 왜 저쪽 편에 서느냐 또는 중재자가 되느냐 이러면서 우리 편에 확실히 서라 이런 쪽으로 압박하고 북한은 북한대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민족끼리 해야지 같은 민족이면 우리 편에 서서 미국 우리하고 남북이 힘을 모아가지고 미국하고 대적해야지 미국한테 대항해야지 왜 중간에 서서 그러느냐 또는 동맹의 입장에 서서 오히려 우리를 곤란하게 하느냐 이래가지고 양쪽에서 서로 자기 편에 확실히 서라라는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자 또는 촉진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또는 입지가 갈수록 좀 힘들어져가는 상황 같습니다. 그럼 남북정상회담, 4차 남북정상회담 시기 장소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특사를 보낸다고 그랬는데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공개되지 않은 그 북한 입장에서 볼 때 좀 전향적인 그동안 북측과도 뭐 물밑 접촉이 어느 정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볼 통전부하고 우리 국정원 사이에는 이제 그 소통이 계속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북한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이제 그 비공개 어떤 양보 입장 이런 걸 받아왔다면은 특사가 그걸 가지고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설득하기가 좋을 텐데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는 것도 문제이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미북 정상회담을 촉진했던 그 우리 특사의 그런 메시지가 미국 정부로부터 지금 불신을 받고 있거든요. 그때 김정은 위원장 만나 와가지고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김정은 위원장이 북핵 확실히 폐기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바람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에 응했다가 두 번이나 했는데 결과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다시 특사로 가서 어떤 메시지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그걸 어느 정도 믿을 것인가도 문제입니다. 자, 뭐 아무튼 4월 27일 이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서 이 한반도 비핵화 시기가 좀 빨라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과대 주식 보유로 논란이 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미선, 문영배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청문 보고서 채택이 어제 불발됐는데요. 먼저 국회에서 나온 여야 의원들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려고 하니까 이미선 후보자와 같이 하지 않으면 의사일정에 합의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말이 됩니까? 내부 미공개 정보나 작전 세력과의 무슨 정보 제공을 받지 않고는 신이 아닌 이상 이런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근데 주식 거래 자체 불법적인 거나 그런 부분은 확인이 안 됐어요. 주가가 내려갔을 때 사고 그다음에 주식이 올라가면 팔고 그건 일반적인 주식 거래의 일반적인 형태거든요. 자, 사실은 뭐 여권에서도 이 국민 정서상 좀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여당에서 입장을 정리하신 걸 보면 아무래도 정의당에서 뭐 이른바 데스노트에서 이름을 지었다고 하고 어제 이미선 재판관 후보자가 본인 소유의 주식은 전량 이제 매각을 한 거잖아요. 그 정도면은 해결이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정의당에서 매각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로 보여지고 박지원 의원도 매각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켰다. 그래서 본인이 볼 때는 적절하다, 적격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의당과 물론 뭐 민평당 전체가 그렇게 움직였다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기존에 완강하던 입장에서는 변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유한국당의 특정 의원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의혹 제기가 되는데 청와대에서도 확인해 본 결과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어떤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거죠? 내부의 부당한 거래로 인한 내부 정보로 인해서 주식을 샀다. 그러니까 작전에 의한 주식 매도다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남편분의 그 적극적인 해명에 대해서 무슨 청와대가 개입됐느니 많이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 역시도 사실이 아니고 남편분의 그
주체적인 그런 의지에 따라서 해명을 한 거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광덕 의원에 의해서 제기되는 수많은 내용들이 굉장히 좀 과도한 의혹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분이 물론 뭐 그 이전에 이명박 정부 때 그 민정수석실에서 정무수석실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정보를 입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과도하게 이제 금융기관 쪽에 인맥이 많겠군요. 면책 특권의 그 뒤에서 계속 그 후보나 후보의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가 않고요. 좀 망신스러운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적격에 되는 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망신 주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이 이민선 재판관 후보자 일단 그 쟁점을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보유한 주식이 너무 많다는 거. 또 한 가지가 그 회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한 것이냐. 예. 그런데 뭐 첫 번째 것이야 약간 좀 정성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기업 내부 정보 이거 이용한 건지 국민당국에서 조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하고 있죠. 거래소에서 일단 심리를 하고 있고 예. 한국거래소에서 금감원 그 지시라고 해야 될까요? 요청에 의해서 그 심리를 하고 있고. 예. 그럼 야권도 거기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야권은 자체적으로 이미 이제 검증 과정에서 이거는 그 내부 정보 이용 그게 의혹이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감원에다가도 조사를 별도로 요청하고 검찰 고발도 이제 하겠다고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 부부가 주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라든가 또 너무 많은 이 거래를 해가지고 평소에 이게 업무를 제대로 봤을지도 의문스럽다 이런 거는 이제 윤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주식을 다 이제 처분했고 자기 남편도 처분하겠다고 하니까 그걸로 어느 정도는 상쇄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윤리적인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법적인 문제인데 그게 이제 내부 정보 이용 문제고 그게 지난번 이유정 헌법재판관도 그 문제 때문에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랬지만은 자진 사퇴하고 난 뒤에 검찰 수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위법이다 해가지고 불법 행위가 있다 해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청와대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해도 청와대는 그 사람을 임명했고 지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해명이 객관성을 갖기가 어렵고 그 거래소의 심리와 금감원의 조사 그다음 나중에 검찰의 수사를 거쳐야 이유정 전 그 후보자와 같은 경우가 될는지 아니면 다른 경우가 될는지 이제 밝혀질 겁니다. 예. 자, 뭐 청와대 일단은 뭐 이민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다 팔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진 사퇴할 의사는 없는 것 같고 네네. 일단 청와대에서도 지명 처리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그 자체도 좀 부담이지만 결국엔 또 인사 참사를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결국엔 이 일련의 사태들이 조국 지키기 아니냐 뭐 이렇게 지적이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인사 참사 때문에 그 재판관을 임명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격가지고요. 예. 실제로 문제가 없는데 여론 또는 야당의 공세 때문에 물러나는 것은 제가 볼 때 온당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문제, 국민의 눈높이에 대해서는 본인도 이번 그 인사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송구스럽다라고 했고 반성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으로서의 태도에 있어서는 본인이 이미 시인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문제는 넘어가야 되는 거고 야당의 특히 자유한국당의 특정 의원에 의한 과도한 문제제기 때문에 밀려서 또는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저는 온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의 재판관이 갖고 있는 자질, 그다음에 능력, 실력 이것을 봐야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 출신의 40대의 여성의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를 위한 판례가 중요한 재판관으로서의 적격 사유다라고 봅니다. 예. 자, 뭐 김 전 의원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뭐 서원남이라고 하잖아요. 뭐 대법관 아니면 헌법재판관. 예. 예,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 대부분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 이민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대 출신의 40대이고 여성이다. 그래서 소비자의 어떤 입지를 좀 대변해 줄 거다. 그런 기대감 속에서 출범을 했는데 시작을 했던 건데. 예. 근데 지금 청문회가 너무 이제 거기에 대한 검증을 좀 소홀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 소수자 약자 보호에 그 기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지원 의원이 의문을 표시했어요. 예. 이민선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그 서면 답변서에 뭐 그 동성애자 처벌이라든가 군내 동성애자 처벌이라든가 양심적 그 병역 거부자 처벌 문제 또 5.18 폄훼 발언에 관한 답변들을 보면은 박지원 그 의원이 볼 때는 이거는 약자나 그 소수자 보호가 아니라 굉장히
다수자 입장이고 보수의 입장이다라고 봐서 이 사람은 기회주의적인 사람이 아닌가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우리법 연구에도 국제인권법 연구에도 소속해 있으면서 진보 진영에도 속해 있으면서 사고는 굉장히 보수적이다. 답변도 보수적으로 써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 별로 야당 특히 이제 친여 야당으로부터도 그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도덕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까지 불거졌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강행하면은 청와대가 앞으로 가질 그런 정치적 부담이 좀 만만치 않을 걸로 봅니다. 예. 자, 아무튼 뭐 문재인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마치고 어젯밤에 귀국했기 때문에 이제 좀 휴식을 취하고 계실 텐데 아마 주말과 휴일 사이 좀 고심이 클 것 같습니다. 이 주말과 그 휴일 사이에 이 정치권 움직임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